자, 손해사정 이론입니다. 손해사정 이론 문제풀이 좀 정리되어 있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죠. 기본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아주 좋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도 또 다시 연습하는 거니까 한번 문제풀이 측면에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리스크부터 가볼까요? 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리스크는 불확실성이잖아요. 1번. 어떤 사건의 발생 여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 그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손해 가능성은 항상 있고 이러한 손해의 가능성이 리스크다. 자, 특별히 틀린 말 없죠. 2번. 리스크의 정의를 손해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그 불확실성은 일종의 확률이다. 확률의 변동이 결국 리스크와 관련되고 그 변동 범위가 리스크의 범위다. 맞습니다. 자, 변동 범위가 리스크예요. 그걸 좀 체크. 3번. 리스크에 대하여 중심점 혹은 평균의 주위에 퍼져 있는 여러 값의 분포도. 이게 뭡니까? 분산이네요. 분산. 이렇게 정의할 때 이러한 확률 분포에 사용되는 분산이라는 개념은 표준 편차가 리스크가 된다. 그죠? 특별히 틀린 말 없어요.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이나 이런 변동성이라고 정의할 때는 손해에 대한 리스크에 국한한다. 틀렸죠? 자, 리스크는 상방 리스크라 그래가지고 이득 가능성도 있고 하방 리스크라 그래서 그 손해 가능성도 있는 거죠. 4번. 불확실성은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고 우리 보험에서는 하방이 중요하다. 자, 해저드. 리스크의 이제 친구들이죠. 해저드, 페릴, 로스 이런 거잖아요. 자, 해저드다. 자, 해저드는 여러 가지 해저드가 있는데 첫째, 물리적 해저드라고 하는 것은 건물 위치, 용도, 도로, 결빙, 암초 등등 그 손해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규모를 높이는 물리적인 상태다. 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2번, 이 도덕적 해저드는 인간의 태도인데 이 모럴 해저드는 주로 의식적인 행위가 없고 모레일 해저드는 의식적 행위가 있다. 틀렸죠? 모럴이 의식적인 행위가 있죠. 모레일 해저드는 무관심, 이런 거죠. 그 무관심이나 부주의 이런 것들이 의식적이지 않은 거. 자, 3번. 도덕적 해저드는 모럴, 모레일로 구분하는데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모럴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시험에서 이제 모럴과 모레일을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소송을 선호하거나 소송이 쉬운 사회 제도를 운영하는 사회거나 범죄가 많은 사회 체제를 가진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법적 해저드가 높아진다. 이러한 해저드는 거시적인 해저드라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모레일 해저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관심, 부주의, 무책임, 4번이죠. 자, 아래 보기 중 도덕적 위태를 여기 이제 모럴 해저드라고 했으니까 의식적인 행위를 수반하는 걸 골라야 되죠. 부정직, 무관심, 부주의, 사기정해 이 중에 그 의식적인 행위를 갖고 오는 게 뭡니까? 부정직, 사기죠. 자, 도덕적 위태. 이것도 모럴이죠. 모럴 해저드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육 잘하면 됩니다. 그죠? 잡아내면 돼요. 적발하면 돼요. 그죠? 자, 이런 거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뭘까요? 공제. 이거 뭐예요? 손해의 일부를, 그죠?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도덕적 위태를 좀 감소시킬 수 있겠죠. 엄격한 위험 인수, 그죠? 사전에 처음부터 사고 안 저지를 사람만 인수하면 되죠. 자, 이때 보험자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공동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재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도덕적 위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보험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그죠? 그런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공동보험 뭐예요?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돈이 생기니까 일종의 공제와 같은 거죠. 답은 4번이 되죠. 1번. 이거는 답이 여러분 틀렸어요. 그죠? 답 틀렸습니다. 답 틀렸어. 이거는 좀 체크해 주십시오.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보험 가입 후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사고 발생 후 적극적으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뭐예요? 무관심, 부주의 이런 거죠? 자, 정신적 위태인 모레일 해저드죠. 자, 다음 중에서 페릴 구분이 다른 것은 녹, 화산, 소비적 기호, 자연 발화 이렇게 있는데 녹이라고 하는 활동 그리고 녹이라고 하는 거, 화산 활동, 자연 발화 모두 자연적으로 생기는 순수 리스크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런데 녹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리스크긴 한데 기본적으로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너무 뭐랄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화산 활동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뭐예요? 너무 커서 또 담보하지 않죠. 그래서 녹이나 화산이나 자연발화 모두 순수 리스크긴 해요. 그런데 보험에서는 좀 부담보하는 성격이 많죠. 그렇죠? 녹이나 자연발화는 뭐랄까요? 우연한 사고로 보기 좀 힘들어서 부담보하고 화산 활동은 좀 너무 대재해라서 부담보하죠. 자, 그런데 소비적 이유에 비하면 뭐예요? 투기적 리스크죠. 그렇죠? 그리고 동태적 리스크죠. 자, 그래서 3번이 다르죠. 자, 페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페릴은 손인으로 번역된다. 맞고 2번 보험이론에서 페릴은 액시던트나 컨틴전시나 뭐죠? 펄취터스? 어떻게인지 모르겠다. 이거. 이벤트 등으로 표현된다. 맞고요. 3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페릴은 해저드 로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거죠. 3번 틀렸고. 태풍, 지진, 전염병 이런 건 자연적 페릴인데 인간의 통제력이 미치기 힘들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은 거시적인 경제적 페릴이죠.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다. 자, 틀린 말 없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순수와 투기적 위험을 구분해라. 옳지 않은 건 뭐냐 했는데 1번처럼 순수 위험은 손해의 발생 가능성만 있고 투기적 위험은 이득의 발생 가능까지 있는 사업 위험이나 투자 위험을 말하죠. 그죠? 2번처럼 순수 위험에서 발생된 손해는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지만 투기적인 위험에서 발생된 손해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죠. 3번에 보면 대수의 법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위험이죠. 투기적인 위험은 원칙적으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좀 어렵죠. 그래서 대개 보험으로 담보하는 위험은 순수 위험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순수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손해의 가능성과 함께 이익의 가능성도 내포된 위험으로 정의한다. 자, 손해와 이득을 모두 갖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하죠? 투기적 위험이라고 하죠. 1번 틀렸어요. 2번 일반적으로 대수의 법칙을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 정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순수 위험은 대수의 법칙 적용이 좀 되죠. 3번 순수 위험은 없던 위험, 인위적 새로 만들어냄으로써 존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거다. 맞죠? 순수 위험은 인적 재산 배상 책임 위험 분류한다. 됐고 다음 중 순수 리스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고요. 이게 이제 2020년 시험이죠. 1번 코로나19 사망 리스크 순수 위험이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 리스크 어때요? 뭐 자연적이고 당연히 오는 리스크죠.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 위험이죠. 황사로 인한 대기 오염 리스크 마찬가지로 순수 위험이죠. 손해만 있는 위험이니까. 자, 환율 급변등에 따른 투자 리스크 이거는 그 가격 변동 리스크고 얘는 뭐예요? 투기적 위험이죠. 4번이 틀렸죠. 자, 객관적 리스크와 주관적 리스크다 했어요. 1번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정신, 심리 상태에 따른 위험이에요. 맞습니다. 객관적 리스크를 바라보는 개인의 어떤 시각, 편견, 그런 거, 정보 부족,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2번, 객관적 위험은 기대 손실과 실제 손해와의 차이다. 통계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위험이다. 맞아요. 자, 관찰 위험의 수가 많을수록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 위험 모두 줄어들고 손해에 대한 예측은 보다 정확해진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객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의할 때 제가 어떻게 보여드렸죠? 객관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분포를 보여주면서 그렇죠? 요 분포의 평균값, 요 평균값, 요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요 떨어져 있는 요 정도, 그죠? 요 떨어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 객관적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수의 법칙이 막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대수의 법칙이 잘 되면 얘가 이렇게 줄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갭이 좀 줄어요. 갭이. 갭이 더 줄었잖아요. 이 평균에서 떨어지는 갭이. 그럼 대수의 법칙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2번 주관적인 리스크는 줄일 수 없어요. 주관적 리스크는 대수의 법칙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틀렸죠? 좋은 문제예요. 4번 어느 위험 집단 1000가구에 평균 예상 피해가 10가구로 예상된다면 실제로 15가구에게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실제 객관적인 리스크, 기대 손실은 1년 평균 예상 피해가 10가구, 그죠? 그런데 실제로 15가구다. 그럼 객관적 리스크는 5가구가 갭이 있는 거죠. 기대 손실은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그죠? 그럼 객관적 리스크가 5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균은 10, 실제 발생한 건 15. 그럼 5만큼 차이가 났죠? 이 차이 나는 게 객관적인 리스크예요. 자, 다음 문제. 확률 또는 표준 편차 같은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게 뭘까요? 통계 적용하는 게 객관적이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주관적이니까 객관 리스크와 주관 리스크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다음 분류를 해봐라 했고요.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원천과 불확실성이 미치는 그 영향 범위에 따라 구분한다. 원천과 범위, 그 다음에 따라서 손해의 결과도 개인이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전체에 미치는지 분류한다. 즉 거시 리스크와 미시적인 리스크를 얘기해요. 여기 그게 뭐죠? 근원적 위험과 특정 위험 말하죠. 펀더멘털 리스크와 파티큘러 리스크 요거예요. 그죠? 펀더멘털 리스크가 거시예요? 파티큘러 리스크가 거시예요? 펀더멘털 리스크가 그게 거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가지는 리스크로서 이윤 기대 욕구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그건 뭐예요? 투기적 리스크죠. 의도적으로 되니까. 자, 다음 중에서 성격 나머지 다른 리스크 뭐냐? 자, 지진, 사망, 인플레이션, 실업. 자, 지진, 사망, 실업, 인플레이션 모두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좋은 문제다 이거 아주. 자, 지진 거시적인 리스크죠. 그죠? 인플레이션 거시적인 리스크죠. 그죠? 실업 거시적인 리스크예요. 근데 사망은 얘는 좀 누구의 사망인지 모르니까 그죠? 약간 애매하다. 그죠? 그럼 사망이라고 찍으려고 했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지진, 사망, 실업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손해만 갖고 와요. 그렇잖아요. 이건 손해만 갖고 오네. 인플레이션은 누구는 이득, 누구는 손해 이렇게 갖고 오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맞는 건 3번이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우리 대학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넣어본 거예요. 문제로. 자, 대부분의 손해보험약관에서는 지진부나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 뭐예요? 너무 거시적이고 대재해죠. 따라서 대재해로서 통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우연하지만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그 담보가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또 보험료가 너무 비쌀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안 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투기적 위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건 아니죠. 자, 답은 1번이죠. 다음 중 간접 손해와 가장 관련 없는 것은 했어요. 간접 손해는 일반적으로 결과적 손해라고도 흔히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손해의 결과, 그 파생하는 어떤 내용이죠. 결과적 손해나 불가동 손해, 기업 휴지 손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 손해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손해 방지 비용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간접 손해의 일종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적 손해는 기본적으로 그 뭐랄까요? 손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간접 손해와 감정적 손해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죠? 자, 배상 책임 손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배상 책임 손해는 1번 이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데 고의가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의 권리 침해해서 손해 입혔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다. 맞죠? 채무 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정 급부 이렇게 되고 채무 불이행은 계약에 근거하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고 계약 불이행 책임이다 했는데 채무 불이행 책임도 기본적인 민법상 법적 책임이죠. 그죠?
그리고 이행 지체불능, 불안전급부 이 셋으로 나누는 건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3번.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배상 책임에서는 그 민사상 법률 책임을 담보 대상으로 하고 따라서 형사 책임이나 계약상 가중 책임은 일반적으로 담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계약상 가중 책임 담보하는 보험은 거의 없죠. 있긴 있는데 특약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자, 로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로스는 리스크의 결과 중 하나다. 로스란 재산이나 경제의 가치의 얘기할 수 없었던 상실 감소다. 자, 로스의 정의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몰랐던, 얘기할 수 없었던. 맞아요. 2번. 재산 손해란 그 사고가 손해의 대상인 재산에 작용해서 가치의 감소, 소멸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재산은 물리적인 자산, 에셋으로 제한된다? 꼭 그렇진 않죠. 네, 꼭 그렇진 않아요. 뭐 영업권이나 이런 데 타격을 입게 돼도 재산에 손해가 생기는 거죠. 3번. 로스를 가치 감소라고 하면 이때의 가치에는 물건이 가지는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는데 이 교환 가치는 시장 가격이고 사용 가치는 사용함에 따라 얻는 이득인데 기본적으로는 교환 가치가 보험의 대상이다. 맞죠? 재산에 발생한 사고의 영향이 직간접에 따라서 직접, 간접 손해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는 직접 손해가 그 재산 손해에서 말하는 손해의 그 범위에 포함되죠. 자,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구분을 쭉 했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로 한번 우리 들어가 봅시다. 리스크 관리? 자, 위험 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고 발생 전과 사고 발생 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그죠? 우리 어떻게 했죠? 사고 발생 전에는 이렇게 해서, 그렇죠?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사고 발생 전, 이거는 이제 통제 기법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재무적 기법이라고 우리가 했었죠. 그죠? 얘는 사고 발생 전에 하는 거고, 얘는 사고 발생 후를 대비해서 후에 하는 것이죠. 그죠? 통제 기법은 크게 둘로 나뉘었죠. 어떻게 돼요? 얘는 리스크 통제, 손실 통제로 나누고, 리스크 통제는 다시 리스크에 대한 회피와 이 계약상 전가로 나누죠. 여기서 말하는 전가랑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그랬죠. 손실 통제는 기본적으로 손해의 심도와 손해의 빈도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그죠? 얘는 이제 손해 경감 이렇게 부르고, 그죠? 얘는 손해 예방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이 재무적 기법은 기본적으로 보유와 전가로 나누고, 그죠? 뭐 보유의 종류와 전가의 종류가 좀 더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면 위험관리 목적은 손해 발생 전 목적과 후 목적으로 나누는데 전에는 어떻게 하고 후는 어떤 목적일까요? 사고 발생 전에는 기본적으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보험 가입하거나 위험 관리하는 거예요? 사고 발생 전에. 그 이유는 그 어떤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예요. 법규 준수. 그리고 그거 해놓으면 좀 불안감이 경감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니은, 디귿, 비읍 이렇게 되고, 그럼 손실 발생 후에는 왜 하는 거예요? 손해의 신속한 회복, 원상 회복. 여긴 없네. 손해를 신속하게 원상 회복해서 뭔가를 영업을 지속하고 어떤 책임을 계속 이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경영을 안정화되게 하고, 그러니까 지속, 안정, 책임의 이행 이런 것들이 위험과 그 손해 발생 후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리스크 관리 과정 단계를 순서대로 해라. 어떻게 했어요? 클럽 들어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측정. 수첩에다 넘기면서 측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리스크 관리 기법 선택, 실행. 그 다음에 딱이 맞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피드백. 자, 그런 걸 갖는 게 3번이죠. 라가, 다나. 이렇게 되죠. 측정이 평가예요. 그죠? 자, 다음과 같은 속성의 리스크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했어요. 자, 이 리스크 관리는 손해 매트리스
기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거 있죠. 그래서 보통 여기는 손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손의 빈도 이렇게 얘기해서 총 4개로 나눠가지고 이 4사분면을 나눈다 그랬죠? 근데 최악의 손해가 매우 미미하다 그랬으니까 손해의 크기가 일단 작죠. 여기네. 이쪽 라인이죠. 그 다음에 손실 발생 빈도가 낮으니까 이쪽이죠. 이쪽 라인이죠. 그럼 둘이 만나는 부분은 결국 요거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그럼 얘는 뭐예요? 보유하는 거죠. 경상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보유를 하고 경상비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손해의 빈도와 심도를 결합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빈도가 높고 규모도 크다. 그럼 빈도가 높으니까 이쪽이죠. 규모가 크니까 이쪽이죠. 그럼 둘이 만나는 게 여기네. 그럼 리스크를 회피해야지. 그죠? 자, 이제 미국 책에서는 제조물 사고나 가스 폭발 사고를 이렇게 규모가 큰 사고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제조물 배상 책임 같은 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걔네들은 뭐 천문학적인 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고 발생 빈도가 낮고 규모도 적은 경우에는 빈도도 낮고 규모도 적으니까 여기서 만나죠? 그러면 위험을 보유하거나 경상비 처리하고 판유리 사고다. 자, 이런 거 그냥 미국 책에 있는 거니까 그냥 뭔가 비판적인 사고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다음,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빈도는 높고, 그 다음에 규모가 적었다. 그럼 규모는 적으니까 높고 적으니까 여기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유하거나 통제한다, 그죠? 보유하긴 보유하는데 기본적으로 저축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손실 통제 기법을 좀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동차 사고다. 자, 사고 발생 빈도는 낮은데, 그죠? 규모가 크다? 이럴 때는 빈도는 낮고 규모가 크다. 이때 여기죠. 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죠. 그쵸? 이거는 예를 들어 산재 판유리 이런 건 미국 책이니까 제 생각엔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번 해봤어요. 자, 다음 아래에서 설명한 심도 예측 기법은 했습니다. 자, 이 심도를 예측하는 손해 평가, 리스크를 평가하는 기법은 빈도와 심도를 평가하잖아요. 심도를 평가할 때는 MPL, PML, 빈도를 평가할 때는 일종의 통계적인 확률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손해방지 경감 시설이나 장치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요원들도 예정대로 활동할 때 입을 수 있는 최고 손실액. 이건 뭐예요? 정상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이니까 PML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게 다 작동 안 해. 그럼 뭐예요? MPL이죠. 자, 그 다음에 위험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위험의 빈도 분석 방법 중에서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은 almost nil부터 definite까지 있는데 반대로 설명됐죠. 그죠? almost nil은 거의 없음이고 definite은 거의 확실하게 발생함 이렇게 해야 되니까 1번 틀렸죠. 통제기법은 위험 통제, 즉 리스크 통제와 손실 통제로 나뉘고 사고 이전 위험관리 기법이죠. 재무 기법은 사고 발생 이후에 손실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기법이다. 맞죠? 손실을 빨리 복구해서 손해를 원상 회복하는 게 목표예요. 방화벽을 설치하고 에어백을 설치했다. 이건 뭐예요? 손실 경감입니까? 아니면 손실 예방입니까? 손실 예방이 되려면 어떻게 했죠? 감시, 단속, 교육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감시, 단속, 교육 아니죠? 그럼 손실 경감이죠. 자, 다음 문제. 손해의 빈도는 크지 않은데 심도가 커요. 빈도는 작은데 심도가 크네? 보험이네, 보험. 보험이죠. 아래의 리스크 관리 기법 중 리스크 통제 기법. 리스크 통제는 아까 통제 기법은 리스크 통제와 손실 통제로 나눴죠. 리스크 통제는 리스크 회피와 계약상 전가예요. 여기 계약상 전가란 말이 없네? 그럼 이게 여기서는 리스크 회피와 리스크 분리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와 C가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전통적인 교재랑은 약간 좀 문제가 좀 달라요. 그래도 뭐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화재에 의한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설치했다. 자, 스프링클러 설치했어요. 뭐예요? 손실 경감이에요? 아니면 손실 예방이에요? 손실 경감이죠.
따라서 손실 경감이니까 크기를 줄이는 거야. 그래서 1번 맞고 2번 리스크 관리 기법에서 사전적 기법인 제어 기법이죠. 사후적 기법 아니죠. 3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치할 때 손해를 줄이려면 주로 해저드가 중요하다. 가지고 실제 해저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이다. 그러면 해저드예요. 위험이다. 자, 다음 유아용품 제조업자가 백화점과 계약하면서 판매일 이후 1년 경과하면 유아용품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백화점이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을 했다. 그렇죠? 아주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을 백화점이 지게 했네? 그럼 뭐예요 이거? 제조업자는 책임 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원래 제조업자 책임인데. 자, 다음 리스크 관리자가 위험 보유, 위험 전가 고려할 때 위험 보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으니까, 빈도 작고 크기 작으니까 보유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크기가 작으니까 빈도가 좀 크더라도 보유할 수 있겠죠. 1. 보유 기법이 비용이 적게 들 때. 2. 발생 손해가 자기 부담의 범위 내거나 손해가 크게 크지 않을 때. 3. 규모가 크고 빈도가 낮으면 보유가 아니라 보험이죠. 보험. 4번 재무적으로 손해의 기대값이 보험료보다는 낮기 때문에 굳이 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을 때. 맞죠? 다음 문제. 계약자가 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래의 위험관리 방법 중 어디냐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럼 뭐예요? 보험 계약 해지했으니까 더 이상 전가가 없죠? 그럼 위험 보유지 뭐. 그렇죠? 위험 회피는 아닙니다. 위험 회피는 리스크를 아예 회피해야 되니까 위험 보유입니다. 자, 다음 중 위험 보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랬습니다. 자, 위험 보유라고 하는 것은 손해를 내가 보유하는 거죠. 그래서 공제 조항이나 이런 디덕터블, 그죠? 아니면 뭐 공동보험 조항 이런 건 내가 손해를 부담하는 거니까 계약자가. 자, 이거는 위험 보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인슈런스나 캡티브 인슈런스는 둘 다 거의 맥락이 같은데 내 위험을 내 그 그룹 안에 있는 그 보험회사나 이런 거기에다 넘기는 거니까 내 위험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위험 보유죠. 그렇지만 타보험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 간에 2개 이상의 보험 가입됐을 때 어떻게 보험금 주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험 보유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자, 청소부가 마루에서 넘어져요. 10년간 조사해 봤더니 연간 교육훈련비가 400달러인 거예요. 400달러나 드는 거예요. 교육훈련비가. 그럼 이제 교육비가 기본적으로 이제 400달러가 드는데 봤더니 이 교육비 400달러를 들이면 넘어지는 횟수가 한 10% 감소해요. 그리고 만약에 마룻바닥을 개조하는 비용이 25,000달러대 교육비. 그 다음에 개조비. 자, 이때예요. 그러면 실제 이 교육비나 개조비가 의미가 있으려면 적어도 요거에 따른 효과, 교육에 따른 어떤 손실 경감액이 적어도 요 정도는 돼야지. 그죠? 근데 봤더니 한 10% 정도의 횟수가 감소된대요. 그러면 1회당 사고에다가 그죠? 10% 정도가 감소될 때 이 교육비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적어도 4천 정도 돼요. 4천. 그렇죠? 그럼 기본적으로 그 효과가 있으려면 그죠? 청소부의 상의에 따라 연간 비용 각각 최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적어도 얘는 4천 정도는 사고가 한 번 날 때 4천 정도는 나야 그것의 10%가 경감되니까. 그죠? 제조 비용은 25,000인데 얘 갖고 상해율 개선이 95%래요. 그죠? 95%가 예상된대요. 그죠? 개선이 있었다 이거죠. 그죠?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가 개선된 거니까 얘는 손해니까 얘는 개선된 거예요. 그죠? 요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니까 적어도 그 정도 개선은 돼야지. 이 정도는 개선돼야지.
X의 95%가 25,000원은 돼야죠. 가지고 0.95로 나누면 2631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답은 3번. 다음 문제. 자, 도미노 이론이다. 옳은 것은 했죠. 여러분, 도미노 이론 순서 기억나요? 도미노? 첫 번째 뭐죠? 사회적 외부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의 과실이 있는 거죠. 세 번째 뭐예요? 물리적인 어떤 하자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떨어져요. 사고가 생기죠. 다섯 번째 뭐예요? 사람이 다쳐요. 상해가 생기죠. 그죠? 가지고 사회적 환경, 인간의 과실, 물리적 하자, 사고, 그리고 상해. 손해가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도미노 이론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도미노 이론에서 인간의 과실은 두 번째죠. 도미노 이론은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산재사고 설명하는 거죠. 도미노 이론은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사고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제어해야 된다. 그렇죠. 미리 조심해라 이거죠. 미리미리. 그렇죠. 도미노 이론은 각 요소들이 연쇄적이지 않고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연쇄적으로 넘어지니까 도미노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자동차 보험료는 벤츠, 아우디, BMW, 볼보 이런 식으로 모델로 구분하지 않고 해외차를 A, B, C 등급으로 위험단체를 구성해서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모델별로 하면 모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델별로 위험을 나눴다가는 대수의 법칙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A, B, C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놔야 대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죠? 다음 문제. 자, 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위험의 결합은 보험 원리의 핵심이다. 발생된 손해를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분산한다. 그쵸? 위험을 결합하면 저절로 전가가 생겨요. 보험 가입자들한테. 자, 위험의 결합은 개별 위험을 손실 집단에게 전환하니까 개별 리스크에 의해 개인이 부담하게 될 액츄얼 로스가 위험 그룹의 그 에버리지 로스로 대체된다. 맞아요. 자, 위험의 결합은 대수의 법칙을 충족시키는 전제 조건이다. 맞고요. 위험의 결합은 전가와 구분하니까 결합이 있어도 전가는 없다? 아니죠. 결합은 전가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리스크의 결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결합된 리스크 단체 안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상호 분담해서 리스크가 분산한다. 맞죠? 결합하면 리스크가 분산되는 거죠. 리스크 결합을 통해 1인당 평균 손해가 실제 손해로 대체된다. 아니에요. 실제 손해가 평균 손해로 대체되죠. 반대죠. 반대. 그죠? 각 개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리스크에 따른 큰 손실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 맞죠? 독립 리스크가 다수 결합되면 객관적인 리스크는 줄고 예측력은 높아진다. 맞죠? 객관적인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뭐는 못 줄인다? 주관적인 리스크는 못 줄이죠. 자, 이 문제가 39회잖아요. 이 전에 풀었던 문제는 제가 만들었던 문제예요. 이 전에. 똑같잖아요, 지금 포인트가. 그죠? 그 지문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연습을 좀 하면, 손사 이론도 크게 문제 없이 정리할 겁니다. 자, 다음 풀어보자고요. 보험의 기능과 사회적 비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의 기능 중에서 심리적 안정 기능은 즉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거죠. 인간 활동을 적극 능률적 만들어주니까 좋다. 맞죠? 2번. 보험을 통해 적립되는 막대한 기금은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능은 보험의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 기능에서 비롯된다. 보험의 효율적 자본 배분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보험에. 3번. 대출 거래에서 보증보험은 개인의 신용을 높여주고 생명이나 화재보험, 이행보증보험 등도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을 높인다. 그렇죠? 기업이 보험 가입해 놓으면 실제 주가가 올라요. 우리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보험의 리스크 관리가 잘 된 기업과 리스크 관리가 덜 된 기업은 주가가 달라요. 자, 그 다음 자동차 손해를 과장하거나 의료치료기간을 고의로 연장하는 등의 발생 손해를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행위도 보험을 남용하는 행위니까 이것은 보험의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다. 맞죠? 자, 다음 중 보험의 대상으로서 적합한 위험은 순수 위험이고, 그죠? 정적인 위험이고, 정태적 위험, 그리고 근원적인 위험보다는 particular risk, 특정 위험이어야 되겠죠. 1번이죠.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자, 대제적 손해가 보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대수의 법칙 적용하기도 좀 그렇고 또 너무 큰 손해이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부담도 되고 또 보험료도 너무 많이 들겠죠. 그죠? 그런데 도덕적 위태 가능성이 크다? 아니죠. 뭐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대재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물론 이제 이걸 뭐 비판적인 사고로 손들고 아닙니다. 만약에 뭔가 부주의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뭐 만약에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사고는 대재해 사고인데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네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손사이론 공부할 때는 비판적인 사고를 조금 접어둬야 됩니다. 특히 이런 국가 자격 시험 같은 거는 사람이 약간 멍청해져야 잘 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똑똑한 사람은 이런 객관식 시험 못 칩니다. 그죠? 약간 멍청하게 비판적 사고를 접어버리고 그냥 책에서 말하는 고지고대로 우리가 좀 해야죠. 특히 객관식 그런 시험은. 자, 그래서 그 대재해 위험은 도덕적 위태의 가능성이 크지 않죠. 자, 다음 중 보험 가능 리스크의 요건이 비교적 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국가보험이 아무래도 인슈어러블 리스크의 요건들을 우리가 좀 묻지 않죠. 고용보험이고요. 자, 인슈어러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질 다수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 대수법칙 적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보험 대상 손해는 우연해야 된다. 맞아요. 3번 손해가 시간, 장소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객관적 측정 가능해야 되니까 사용 가치의 감소를 대상으로 한 보험이 가능한 것이다. 자,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은 사용 가치의 감소가 아니라 뭐죠? 교환 가치죠. 교환 가치. 함정 잘 파놨죠. 그죠? 자, 틀렸어요. 4번 손실 발생의 빈도나 심도를 통한 어떤 분포를 추정해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떤 확률 추정이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확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슈러블 리스크의 요건과 가장 거리 먼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발생 시기, 발생 자체 우연할 것. 2번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일 것, 동질일 것, 금전 가치로 측정할 것 맞고요. 우연적이고 손실의 심도는 크지 않을 것. 자, 우연적이며 이건 맞는데 확률이 낮고 심도가 크지 않다. 이건 아까 손해 매트릭스 기법에서. 그죠? 그럼 이제 보유해야 되는 기법이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도박과 보험의 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도박과 보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도박과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재화를 취한다. 그렇죠? 우연해요. 도박에서 취하는 재화는 새로운 이득이지만 보험에서 취하는 재화는 손해복구 비용이다. 맞고요. 3번 도박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투기, 정태적인데 보험은 순수, 동태적이다. 아니죠. 도박은 투기, 동태적인데 보험은 순수, 정태적이죠. 틀렸죠. 4번 도박은 대개 노력에 의하지 않고 요행에 의하니까 공서양속이 반하고 보험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 맞죠. 자, 보험과 도박을 비교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험은 사전적 확률이고 도박은 사후적 확률이다. 틀렸어요. 우리 기본 강의에서도 했던 거죠. 보험은 사후적으로 가격이 결정돼요. 사전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예측할 수밖에 없고 사후가 돼서 연말이 돼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보험은 사후적 확률이고 도박은 이미 사전적으로 확률이 정해졌다고요. 빠찡코 기계가. 반대죠. 보험과 도박 모두 사행계약이다. 보험은 이미 존재하는 리스크지만 도박은 리스크를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도박은 투기적 리스크고 보험은 주로 순수 리스크다. 맞죠? 자, 보험과 유사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증보험은 항상 자기를 위한 계약인가? 아니죠. 보증보험은 항상 타인을 위한 계약이죠. 해지는 가격 리스크를 전가하는 것이고 선도, 선물, 스왑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맞아요. 자,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의 법률 관계나 동질위험의 다수결합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다. 원칙적으로 보증은 동질위험 다수결합이라는 메커니즘이 잘 적용이 안 된다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다음. 해지는 계약을 통해 가격 리스크를 전가하면서 새로운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아니에요. 해지는 리스크를 새롭게 발생시키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기법입니다만 해지는 뭐예요? 가격만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죠. 됐죠? 자, 요 정도로 하면
우리가 보험과 뭐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ART 관련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그래서 리스크와 보험까지 우리가 잘 정리한 겁니다.